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이 늙은이의 목소리가 고된 하루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밖에는 눈이라도 내리는지 바람 소리가 제법 매섭습니다. 이런 밤이면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한 자락이 그리워지곤 하지요.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이 늙은이가 기억하는 따뜻하고도 조금은 시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를 어느 때 조선 땅 깊은 산골에 사람이 살지 않는 숲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금지된 숲이라 불렀어요. 한낮에도 빽빽한 나뭇가지들이 해를 가려 어두워 짐승이 드나드는 길조차 찾기 힘든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면 산의 신이 노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었답니다. 바로 그 숲 가장 깊은 곳, 사계절 마르지 않는 작은 시냇물 옆 지프로 이형을 엮은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이끼 낀 바위처럼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 집이 바로 담화 댐 HWA라는 아이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지요. 담화는 그 숲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이슬이채 마르지 않은 풀잎을 밟으며 숲을 누벽, 해가 지면 작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긴 밤을 보냈지요. 아이의 손길은 유난히 섬세하고 따뜻해서 숲의 온갖 풀과 나무들은 그녀에게 기꺼이 제 몸을 내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독초이고 어떤 것이 귀한 약초인지 담화는 냄새만 맡고도 귀신같이 알아챘어요. 그녀의 집 처마밑과 작은 툇마루에는 사시사철 정성껏 말린 약초들이 가득했지요. 쌉싸름한 당귀 냄새와 향긋한 둥글레 냄새가 축축한 흙냄새와 뒤섞여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긴 머리를 두껍게 따아 늘어뜨려 어쩐 일인지 하얀 목덜미를 꽁꽁 감추고 다녔답니다. 숲은 담화의 유일한 벗이자 울타리였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계절의 변화를 읽었고 시냇물이 바위를 쓰다듬는 소리에 맞추어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밤이 되어 멀리서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담화는 그저 방문 앞 장작불을 한 번 더 돋우고는 낙고해진 이불을 끌어당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숲의 나무들처럼 그렇게 고요하고 또 그만큼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이나 다정한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찌 숲속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소금 한 줌이 떨어지고 겨울을 날거친 배 한 필이 필요해지면 담화도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일은 새벽에 길을 나섰지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 마을 어귀에 아주 작게 서는 장터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늘 쓰던 낡은 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혹여나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 목덜미가 보일세라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여몄습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담화의 말은 그림자가 비치는 순간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숲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저것 봐. 숲 귀신이 또 내려왔네. 누군가 재수 없다는 듯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담화의 귓가에 날카롭게 밝혔지요. 아이들은 멀찍이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 어른들은 팔던 물건을 만질세라 황급히 안으로 숨기기 바빴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아이가 비틀거리며 그녀 곁으로 다가오려 하자 그 어미가 기겁하며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딜 가 저런 부정한 것 곁에 가면 큰일 나. 어미는 그리 소리치고는 담화가 서 있던 자리에 더럽다는 듯 침을 되뱉었습니다. 담화는 그 모든 경멸과 두려움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져온 약초 바구니를 장터 가장 구석진 곳 늙은 상인의 좌판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지요. 상인은 담화가 가져온 약초가 한양의 귀한 약방에서도 탐낼 만한 최상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그랬듯 헐값에 소금한 봉지와 거친 배 조각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담화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품에 안 사람들이 더 모이기 전에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들이마신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얼어붙었기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숲으로 돌아오는 길, 장터의 소란스러움과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이 등 뒤로 멀어지고 익숙한 숲의 냄새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쌀 때가 되어서야 담화는 비로소 꾹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숲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가벼워졌지요. 숲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밀어내거나 흉보지 않았으니까요. 숲은 그녀의 목덜미에 무엇이 있든 그녀가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낡은 초가집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내는 듯 날카로웠고 산짐승들조차 깊은 굴 속으로 몸을 숨겨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눈은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어 얕은 언덕배기마저 거대한 눈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숲속에 자리한 담화의 작은 초가집은 지붕까지 눈에 파묻혀 그저 굴뚝에서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그곳에 온기가 남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지요. 담화는 숲이 베푸는 것들로 근근히 겨울을 나고 있었지만 산 아래 마을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산 아래 마을에 무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야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그 정직함과 성실함만으로는 지독한 가난과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진의 늙은 어머니는 그해 가을부터 기침을 시작하시더니 겨울이 깊어지자 차가운 방바닥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용하다는 약방의 의원도 불러보았지만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지요. 이런 궂은 날씨에 노한이 깊어야기 듣질 않네. 다만 저 금지된 숲 깊은 곳에 자란다는 붉은 영지버섯이 있다면 혹 모르겠지만 붉은 영지버섯, 무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늙은 호랑이의 눈을 피해야만 겨우 하나 볼 수 있다는 웬만한 신만이조차 평생 구경하기 힘든 귀한 약재였습니다. 하물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금지된 숲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방 안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보자 무진에게 두려움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날카롭게 갈아둔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집신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그를 본 노인들이 이보게 무진이 그 숲에 들어가면 산채로 나오지 못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무진은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대신할 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숲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은 무진이 알던 숲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성인 남자의 허리까지 차올라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익숙했던 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방은 온통 눈과 바람으로 가득 찬 백색의 지옥이었지요. 무진은 이를 악물고 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얼마나 나아갔을 시간 감각조차 무뎌질 무렵 그는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 눈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을 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붉은 영지버섯이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손을 뻗는 순간 그가 딛고 있던 눈 덮인 땅이 발밑에서 갑자기 훅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무지는 좁고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깊은 눈이 그를 받아주었지만 구르는 도중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다리가 깊게 찢기고 발목이 부러진 듯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품에 안으려 했던 영지버섯마저 놓치고 말았지요. 그는 어떻게든 기어오르려 했지만 찢어진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하얀 눈을 적시고 있었고 발목은 제멋대로 뒤틀려 힘을 줄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해는 이미 저물어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무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짐승의 울음소리도 뚫지 못할 것 같은 그 맹렬한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밥 짓는 연기 냄새였습니다. 무지는 그것이 죽기 전에 꾸는 헛된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꺼져가던 그의 생명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피 흘리는 다리를 끌며 냄새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얼어붙어 뺨을 찔러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한 뼘, 한 뼘, 마치 영원과도 같은 시간을 기어갔을 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작은 초가집, 그리고 그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무지는 집의 낡은 쌀이문 앞에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약초를 다듬던 담화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짐승일까요? 아니, 짐승은 저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문 앞에는 거대한 눈더미 대신 낯선 사내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담화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사내의 찢어진 다리와 그가 추위에 파랗게 질려가는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귀신 같은 바람소리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사람은 동이 트기 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숲을 떠나 장터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숲이 가르쳐준 따뜻한 생명의 숨결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붓게 닫혔던 빗장을 열었습니다. 가냘픈 몸으로 거구의 무진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실로 끔찍한 사투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끙끙거리며 그를 아랫목으로 겨우 끌어다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상처를 살폈지요.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가장 좋은 지혈 약초를 빻아 상처에 덮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부러진 발목에는 나무 부목을 대고 붕대처럼 천을 감았습니다. 우주는 며칠 동안이나 끙끙 앓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자꾸만 어머니를 부르며 일어나려 발버둥 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담화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쓴 약초 달인물을 억지로 입에 흘려넣고 물수건으로 쉴 새 없이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무진이 짙은 약초 향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열에 들떠 몽롱한 와중에 그는 자신을 간호하는 낯선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곁으로 쓸리며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불에 데인 듯 흉측하게 일그러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꽃잎을 닮은 기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서 장터 사람들이 말하던 귀신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슬픈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폭풍 우치는 숲속의 외딴 초가집에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다마가 숲에서 구해온 이름 모를 풀뿌리들과 그녀의 따뜻한 정성이었지요. 눈보라가 잦아들고 며칠이 지나 무지는 아랫목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좁은 초가집 안을 채운 신비로운 약초 냄새 속에서 묵묵히 불을 지피고 마른 약초를 덮는 다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자리한 흉측한 상처를 보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살려낸 저 가녀린 손길과 깊은 숲처럼 고요한 눈동자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그녀가 숲 귀신이 아니라 숲의 정기를 머금은 숲의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가 아물어갈수록 마을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잿불처럼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는 다마에게 몇 번이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마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창밖의 눈보라를 가리켰지요. 산이 아직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진은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과 함께 다마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가씨,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하늘과 땅이 뒤집혀도 잊지 않을 것이오. 허나 이 불효자는 이대로 어머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소. 제발 마을로 가게 해주시오. 마는 피를 토하는 듯한 무진의 절규에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그곳은 그녀가 태어나서 겪은 모든 고통과 경멸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자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간호해준 무진의 지친 얼굴과 자신을 향했던 그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귀신이라 부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망설임 끝에 다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약초꾸러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무진을 돌아보았지요. 함께 가자는 무언의 허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새벽,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무진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무진은 다마를 집 뒷곁 장작더미 사이에 숨게 하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죽음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누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옆에는 마을 의원이 맥을 짚다 말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지요. 이미 맥이 풀렸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조용히 들어온 다마가 무진을 밀치고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원이 어디서 부정한 것이라며 호통을 쳤지만 다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눈 속에서 어렵게 캐낸 붉은 빛이 도는 작은 뿌리 하나를 꺼내 재빨리 씹어 노파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노파의 가슴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꺼져가던 노파의 입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원은 제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고, 무지는 담화의 발치에 엎드려 고마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담화의 신비한 능력은 그렇게 숲의 장막을 뚫고 처음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죽어가던 무진의 늙은 어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숲 귀신이 아니라 숲의 약초 아가씨가 그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뒤흔들었지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채 온기를 다하기도 전에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윤대감 윤대이겜의 수하들이 세금을 거둔다며 마을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린 백성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마저 거칠게 빼앗아갔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포졸 하나가 마침 어머니에게 드릴 죽을 사러 나왔던 무진과 마주쳤습니다. 포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놈 낯이 익다 했더니 금지된 숲에 제 발로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그 요망한 놈 아니냐. 포졸이 무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 어찌 살았는지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숲의 잡기와 내통한 죄로 내 놈의 어미까지 관하로 끌고 가겠다. 무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화의 용기를 보았, 어머니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포졸의 손을 뿌리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제 막 기운을 차리셨소.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시오. 우리는 그저 숲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오. 한낱 나무꾼이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자. 포졸은 모욕감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진의 집 뒷곁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담화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무진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싸우는 법을 몰랐지만 숲의 소리를 아는 법은 알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작은 피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숲에서 배운 대로 아주 짧고 날카롭게 마치 굶주린 늑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맑은 겨울 하늘을 찢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메어 있던 포졸들의 말들이 그 흉흉한 소리에 놀라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은 고삐를 끊고 세금으로 거둔 곡식 자루를 짓밟으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잡아라. 흩어진 곡식을 수습해. 포졸들은 칼을 든 채 우왕좌왕했.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진을 위협하던 포졸도 당황하여 칼을 내리고 말 쪽으로 달려갔지요. 바로 그 틈을 타 담화가 바람처럼 뛰어나와 무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무진 씨 숲으로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마을을 뒤로 하고 그들을 받아줄 유일한 안식처인 깊은 숲을 향해 다시 몸을 숨겼습니다. 포졸들은 흩어진 말과 곡식을 수습하느라 두 사람을 쫓을 겨를이 없었지요.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관하로 돌아간 포졸은 윤대감에게 낮의 일을 고스란히 보고했습니다. 대감, 숲에서 살아 돌아온 놈이 있사온데 그놈과 함께 다니는 계집 하나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이를 그르쳤나이다. 늙은 노파를 살려낸 것도 그 계집이라 하옵니다. 숲, 살아 돌아온 자, 이상한 계집. 윤대감은 술잔을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아주 오래되고 불길한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한 가문을 멸문시키던 그 피비린내 나던 밤, 불길 속에서 사라진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목덜미에 분명히 찍혀 있던 가문의 낙인.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의심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의 마음을 태웠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엮어 멸문시켰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지요. 바로 김 가문이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그날 밤, 불타는 집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목덜미에는 그 가문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붉은 매화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숲의 계집 이야기가 그저 늙은이들의 헛소문이기를 바랐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병 중 가장 손이 맵고 잔인한 자객을 불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수십 년 전 김 가문의 저택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렀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지요. 당장 그 숲으로 가라. 늙은이를 살렸다는 그 요망한 계집을 찾아내어 목덜미를 확인해라. 만약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돌아오너라. 자객은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숲을 샅샅이 뒤적 마침내 숲 어귀에서 늙은 어머니에게 드릴 약초를 캐는 무진을 발견했습니다. 자객은 나무 뒤에 숨어 무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서 다마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 무진에게 약초 바구니를 건네는 것을 보았지요. 자객은 무진이 혼자가 되었을 때를 노려 바람소리도 없이 덮쳤습니다. 무진은 손쓸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계집은 어디 있느냐? 숲속에 숨어 요사스러운 짓을 하는 그 계집을 당장 부르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무진은 공포에 질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려준 은인,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심장이 되어버린 여인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무진이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자객이 무진의 어깨를 칼로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뾰족하게 깎은 나무창 하나가 날아와 자객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사이 숲속 곳곳에서 다마가 설치해둔 덫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붉은 칡덩굴이 자객의 발목을 휘감아 넘어뜨렸고 나무 위에서 돌무더기가 쏟아졌습니다. 숲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성난 짐승처럼 자객을 공격했지요. 무진을 구하기 위해 나무 뒤에서 뛰쳐나온 다마는 넘어진 자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숲에서 나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자객은 팔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날렵하게 다마에게 달려들었지요. 두 사람이 거칠게 얽혀 뒹굴었고 그 바람에 다마의 목덜미를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과 낡은 수건이 거칠게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숲의 그림자 사이로 하얗고 여린 목덜미에 새겨진 불에 데인 듯 흉측하게 일그러진 붉은 매화꽃잎 5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것은 다마의 덫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흉터였지요. 자객의 눈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불도장을 찍으려 했던 바로 그 핏덩이의 낙인이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김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자객은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이 무서운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윤대감은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숲의 요괴를 토벌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걸고 자신의 사병들을 총동원하여
직접 숲을 포위했습니다. 깊은 순식간에 횃불과 고함소리,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마와 무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산은 이미 사방으로 겹겹이 포위된 뒤였지요. 결국 두 사람은 숲 가장자리의 거대한 바위 절벽,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곳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윤대감은 횃불을 든 병사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담화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비웃었습니다. 가엾은 것, 내 아비처럼, 내 어미처럼, 내 놈도 여기서 죽어 썩어갈 운명이었구나. 수십 년 전 마저 못한 일을 오늘 여기서 끝내주마. 절망의 순간, 무진이 담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진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간직해야 한다며 물려주신 낡은 비녀 한 개. 아가씨. 무진은 품속에서 다급하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용의 형상이 희미하게 새겨진 검게 변하고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궁에서 나올 때 귀한 분께 하사받은 것이라 하셨소. 다마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리 없었지만 횃불빛에 비친 그 비녀를 본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난 왕후께서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던 궁녀에게 내린 왕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무진의 어머니가 바로 그 궁녀였던 것입니다. 윤대감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병사들에게 칼을 휘두르라 명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어둠을 찢는 또 다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역적은 내 놈이다. 윤대감 사방에서 횃불이 일어나고 숲을 포위했던 윤대감의 사병들보다 더 많은 어영청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임금의 명을 받고 오랫동안 윤대감의 비리를 남몰래 조사해왔던 강직한 벼슬아치가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진이 내민 비녀는 억울하게 폐위된 왕후의 마지막 유언을 담은 증표가 되었고 담화의 목덜미에 새겨진 매화나기는 충신이었던 김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벼슬아치는 윤대감이 김 가문을 무고하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돌렸으며 왕실의 물건까지 탐하려 했다는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역적의 죄명으로 꽁꽁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담화의 신분은 회복되었고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으로 들어와 예전 가문이 누렸던 부귀 영화를 되찾으라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이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꽃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떠날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담화는 임금의 명을 받든 벼슬아치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가 이 춥고 험한 숲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궁궐의 높은 담장이나 화려한 비단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숲의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소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흉측한 상처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이 사람, 무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갑고 외로운 궁궐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숲과 그 숲을 닮은 무진의 곁에 남기를 택했습니다. 임금님도 그녀의 깊은 뜻을 헤아려더는 강요하지 않고 대신 그 숲과 주변의 너른 땅을 모두 그녀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 담화와 무진은 수벅 위에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약방을 열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숲의 약초로 정성껏 돌보아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숲 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매화아시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답니다. 시간이 흘러 그해
유난히도 혹독했던 겨울은 가고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숲을 찾아왔습니다. 다마와 무진이 함께 사는 집 앞마당에는 그녀의 목덜미에 새겨진 상처를 꼭 닮은 하얀 매화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봄, 그 매화나무는 세상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으려는 듯 그 어느 해보다 희고 눈부신 꽃망울을 터뜨려 그 향기가 온 산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이 늙은이의 목소리가 고된 하루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밖에는 눈이라도 내리는지 바람 소리가 제법 매섭습니다. 이런 밤이면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한 자락이 그리워지곤 하지요.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이 늙은이가 기억하는 따뜻하고도 조금은 시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를 어느 때 조선 땅 깊은 산골에 사람이 살지 않는 숲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금지된 숲이라 불렀어요. 한낮에도 빽빽한 나뭇가지들이 해를 가려 어두워 짐승이 드나드는 길조차 찾기 힘든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면 산의 신이 노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었답니다. 바로 그 숲 가장 깊은 곳, 사계절 마르지 않는 작은 시냇물 옆 지프로 이형을 엮은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이끼 낀 바위처럼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 집이 바로 담화 댐 HWA라는 아이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지요. 담화는 그 숲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이슬이채 마르지 않은 풀잎을 밟으며 숲을 누벽, 해가 지면 작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긴 밤을 보냈지요. 아이의 손길은 유난히 섬세하고 따뜻해서 숲의 온갖 풀과 나무들은 그녀에게 기꺼이 제 몸을 내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독초이고 어떤 것이 귀한 약초인지 담화는 냄새만 맡고도 귀신같이 알아챘어요. 그녀의 집 처마밑과 작은 툇마루에는 사시사철 정성껏 말린 약초들이 가득했지요. 쌉싸름한 당귀 냄새와 향긋한 둥글레 냄새가 축축한 흙냄새와 뒤섞여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긴 머리를 두껍게 따아 늘어뜨려 어쩐 일인지 하얀 목덜미를 꽁꽁 감추고 다녔답니다. 숲은 담화의 유일한 벗이자 울타리였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계절의 변화를 읽었고 시냇물이 바위를 쓰다듬는 소리에 맞추어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밤이 되어 멀리서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담화는 그저 방문 앞 장작불을 한 번 더 돋우고는 낙고해진 이불을 끌어당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숲의 나무들처럼 그렇게 고요하고 또 그만큼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이나 다정한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찌 숲속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소금 한 줌이 떨어지고 겨울을 날거친 배 한 필이 필요해지면 담화도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일은 새벽에 길을 나섰지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 마을 어귀에 아주 작게 서는 장터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늘 쓰던 낡은 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혹여나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 목덜미가 보일세라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여몄습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는 담화의 말은 그림자가 비치는 순간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숲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저것 봐. 숲 귀신이 또 내려왔네. 누군가 재수 없다는 듯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담화의 귓가에 날카롭게 밝혔지요. 아이들은 멀찍이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 어른들은 팔던 물건을 만질세라
황급히 안으로 숨기기 바빴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아이가 비틀거리며 그녀 곁으로 다가오려 하자 그 어미가 기겁하며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딜 가, 저런 부정한 것 곁에 가면 큰일 나. 어미는 그리 소리치고는 다마가 서 있던 자리에 더럽다는 듯 침을 되뱉었습니다. 다마는 그 모든 경멸과 두려움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져온 약초 바구니를 장터 가장 구석진 곳 늙은 상인의 좌판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지요. 상인은 다마가 가져온 약초가 한양의 귀한 약방에서도 탐낼 만한 최상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그랬듯 헐값에 소금한 봉지와 거친 배 조각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다마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품에 안 사람들이 더 모이기 전에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들이마신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얼어붙었기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숲으로 돌아오는 길, 장터의 소란스러움과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이 등 뒤로 멀어지고 익숙한 숲의 냄새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쌀 때가 되어서야 다마는 비로소 꾹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숲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가벼워졌지요. 숲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밀어내거나 흉보지 않았으니까요. 숲은 그녀의 목덜미에 무엇이 있든 그녀가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낡은 초가집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내는 듯 날카로웠고 산짐승들조차 깊은 굴 속으로 몸을 숨겨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눈은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어 얕은 언덕배기마저 거대한 눈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숲속에 자리한 다마의 작은 초가집은 지붕까지 눈에 파묻혀 그저 굴뚝에서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그곳에 온기가 남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지요. 다마는 숲이 베푸는 것들로 근근히 겨울을 나고 있었지만 산 아래 마을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산 아래 마을에 무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야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그 정직함과 성실함만으로는 지독한 가난과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진의 늙은 어머니는 그해 가을부터 기침을 시작하시더니 겨울이 깊어지자 차가운 방바닥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용하다는 약방의 의원도 불러보았지만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지요. 이런 궂은 날씨에 노환이 깊어야기 듣질 않네. 다만 저 금지된 숲 깊은 곳에 자란다는 붉은 영지버섯이 있다면 혹 모르겠지만 붉은 영지버섯, 무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늙은 호랑이의 눈을 피해야만 겨우 하나 볼 수 있다는 웬만한 신만이조차 평생 구경하기 힘든 귀한 약재였습니다. 하물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금지된 숲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방 안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보자 무진에게 두려움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날카롭게 갈아둔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집신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그를 본 노인들이 이보게 무진이 그 숲에 들어가면 산채로 나오지 못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무진은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대신할 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숲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은 무진이 알던 숲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성인 남자의 허리까지 차올라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익숙했던 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방은 온통 눈과 바람으로 가득 찬 백색의 지옥이었지요. 무지는 이를 악물고 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얼마나 나아갔을 시간 감각조차 무뎌질 무렵 그는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 눈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을 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붉은 영지버섯이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손을 뻗는 순간 그가 딛고 있던 눈 덮인 땅이 발밑에서 갑자기 훅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무지는 좁고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깊은 눈이 그를 받아주었지만 구르는 도중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다리가 깊게 찢기고 발목이 부러진 듯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품에 안으려 했던 영지버섯마저 놓치고 말았지요. 그는 어떻게든 기어오르려 했지만 찢어진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하얀 눈을 적시고 있었고 발목은 제멋대로 뒤틀려 힘을 줄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해는 이미 저물어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무지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짐승의 울음소리도 뚫지 못할 것 같은 그 맹렬한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밥 짓는 연기 냄새였습니다. 무지는 그것이 죽기 전에 꾸는 헛된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꺼져가던 그의 생명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피 흘리는 다리를 끌며 냄새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얼어붙어 뺨을 찔러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한 뼘, 한 뼘, 마치 영원과도 같은 시간을 기어갔을 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더미에 반쯤 파묻힌 작은 초가집, 그리고 그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무지는 집의 낡은 쌀이문 앞에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약초를 다듬던 담화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짐승일까요? 아니, 짐승은 저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문 앞에는 거대한 눈더미 대신 낯선 사내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담화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사내의 찢어진 다리와 그가 추위에 파랗게 질려가는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귀신 같은 바람소리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사람은 동이 트기 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숲을 떠나 장터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숲이 가르쳐준 따뜻한 생명의 숨결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붓게 닫혔던 빗장을 열었습니다. 가냘픈 몸으로 거구의 무진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실로 끔찍한 사투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끙끙거리며 그를 아랫목으로 겨우 끌어다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상처를 살폈지요.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가장 좋은 지혈 약초를 빻아 상처에 덮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부러진 발목에는 나무 부목을 대고 붕대처럼 천을 감았습니다. 우즈는 며칠 동안이나 끙끙 앓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자꾸만 어머니를 부르며 일어나려 발버둥 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담화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쓴 약초 달인물을 억지로 입에 흘려넣고 물수건으로 쉴 새 없이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무진이 짙은 약초 향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열에 들떠 몽롱한 와중에 그는 자신을 간호하는 낯선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곁으로 쓸리며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불에 데인 듯 흉측하게 일그러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꽃잎을 닮은 기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서 장터 사람들이 말하던 귀신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슬픈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폭풍 우치는 숲속의 외딴 초가집에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의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다마가 숲에서 구해온 이름 모를 풀뿌리들과 그녀의 따뜻한 정성이었지요. 눈보라가 잦아들고 며칠이 지나 무진은 아랫목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좁은 초가집 안을 채운 신비로운 약초 냄새 속에서 묵묵히 불을 지피고 마른 약초를 덮는 다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자리한 흉측한 상처를 보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살려낸 저 가녀린 손길과 깊은 숲처럼 고요한 눈동자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그녀가 숲 귀신이 아니라 숲의 정기를 머금은 숲의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가 아물어갈수록 마을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잿불처럼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는 다마에게 몇 번이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마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창밖의 눈보라를 가리켰지요. 산이 아직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진은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과 함께 다마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가씨,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하늘과 땅이 뒤집혀도 잊지 않을 것이오. 허나 이 불효자는 이대로 어머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소. 제발 마을로 가게 해주시오. 마는 피를 토하는 듯한 무진의 절규에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그곳은 그녀가 태어나서 겪은 모든 고통과 경멸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자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간호해준 무진의 지친 얼굴과 자신을 향했던 그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귀신이라 부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망설임 끝에 다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약초 꾸러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무진을 돌아보았지요. 함께 가자는 무언의 허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새벽,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무진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무진은 다마를 집 뒷곁 장작더미 사이에 숨게 하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죽음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누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옆에는 마을 의원이 맥을 짚다 말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지요. 이미 맥이 풀렸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조용히 들어온 다마가 무진을 밀치고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원이 어디서 부정한 것이라며 호통을 쳤지만 다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눈 속에서 어렵게 캐낸 붉은 빛이 도는 작은 뿌리 하나를 꺼내 재빨리 씹어 노파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노파의 가슴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꺼져가던 노파의 입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원은 제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고, 무지는 담화의 발치에 엎드려 고마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담화의 신비한 능력은 그렇게 숲의 장막을 뚫고 처음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죽어가던 무진의 늙은 어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숲 귀신이 아니라 숲의 약초 아가씨가 그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뒤흔들었지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채 온기를 다하기도 전에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윤대감 윤대이겜의 수하들이 세금을 거둔다며 마을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린 백성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마저 거칠게 빼앗아갔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포졸 하나가 마침 어머니에게 드릴 죽을 사러 나왔던 무진과 마주쳤습니다. 포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놈 낯이 익다 했더니 금지된 숲에 제 발로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그 요망한 놈 아니냐. 포졸이 무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 어찌 살았는지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숲의 잡기와 내통한 죄로 내 놈의 어미까지 관하로 끌고 가겠다. 무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담화의 용기를 보았, 어머니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포졸의 손을 뿌리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제 막 기운을 차리셨소.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시오. 우리는 그저 숲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오. 한낱 나무꾼이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자. 포졸은 모욕감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진의 집 뒷곁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담화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무진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싸우는 법을 몰랐지만 숲의 소리를 아는 법은 알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작은 피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숲에서 배운 대로 아주 짧고 날카롭게 마치 굶주린 늑대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맑은 겨울 하늘을 찢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메어 있던 포졸들의 말들이 그 흉흉한 소리에 놀라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은 고삐를 끊고 세금으로 거둔 곡식 자루를 짓밟으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잡아라. 흩어진 곡식을 수습해. 포졸들은 칼을 든 채 우왕좌왕했.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진을 위협하던 포졸도 당황하여 칼을 내리고 말 쪽으로 달려갔지요. 바로 그 틈을 타 담화가 바람처럼 뛰어나와 무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이에요. 무진 씨 숲으로 두 사람은 혼란에 빠진 마을을 뒤로 하고 그들을 받아줄 유일한 안식처인 깊은 숲을 향해 다시 몸을 숨겼습니다. 포졸들은 흩어진 말과 곡식을 수습하느라 두 사람을 쫓을 겨를이 없었지요.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관하로 돌아간 포졸은 윤대감에게 낮의 일을 고스란히 보고했습니다. 대감, 숲에서 살아 돌아온 놈이 있사온데 그놈과 함께 다니는 계집 하나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이를 그르쳤나이다. 늙은 노파를 살려낸 것도 그 계집이라 하옵니다. 숲, 살아 돌아온 자, 이상한 계집. 윤대감은 술잔을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아주 오래되고 불길한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한 가문을 멸문시키던 그 피비린내 나던 밤, 불길 속에서 사라진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목덜미에 분명히 찍혀 있던 가문의 낙인,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숲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의심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의 마음을 태웠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엮어 멸문시켰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지요. 바로 김 가문이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그날 밤, 불타는 집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목덜미에는 그 가문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붉은 매화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숲의 계집 이야기가 그저 늙은이들의 헛소문이기를 바랐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병 중 가장 손이 맵고 잔인한 자객을 불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수십 년 전 김가문의 저택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렀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지요. 당장 그 숲으로 가라. 늙은이를 살렸다는 그 요망한 계집을 찾아내어 목덜미를 확인해라. 만약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돌아오너라. 자객은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숲을 샅샅이 뒤적 마침내 숲 어귀에서 늙은 어머니에게 드릴 약초를 캐는 무진을 발견했습니다. 자객은 나무 뒤에 숨어 무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서 다마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 무진에게 약초 바구니를 건네는 것을 보았지요. 자객은 무진이 혼자가 되었을 때를 노려 바람소리도 없이 덮쳤습니다. 무진은 손쓸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계집은 어디 있느냐? 숲속에 숨어 요사스러운 짓을 하는 그 계집을 당장 부르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무진은 공포에 질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려준 은인,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심장이 되어버린 여인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무진이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자객이 무진의 어깨를 칼로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뾰족하게 깎은 나무창 하나가 날아와 자객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사이 숲속 곳곳에서 다마가 설치해둔 덫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붉은 칡덩굴이 자객의 발목을 휘감아 넘어뜨렸고 나무 위에서 돌무더기가 쏟아졌습니다. 숲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성난 짐승처럼 자객을 공격했지요. 무진을 구하기 위해 나무 뒤에서 뛰쳐나온 다마는 넘어진 자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숲에서 나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자객은 팔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날렵하게 다마에게 달려들었지요. 두 사람이 거칠게 얽혀 뒹굴었고 그 바람에 다마의 목덜미를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과 낡은 수건이 거칠게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숲의 그림자 사이로 하얗고 여린 목덜미에 새겨진 불에 데인 듯 흉측하게 일그러진 붉은 매화꽃잎 5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것은 다마의 덫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흉터였지요. 자객의 눈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불도장을 찍으려 했던 바로 그 핏덩이의 낙인이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김가문의 마지막 핏줄이 자객은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이 무서운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윤대감은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숲의 요괴를 토벌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걸고 자신의 사병들을 총동원하여 직접 숲을 포위했습니다. 깊은 순식간에 횃불과 고함 소리,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마와 무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산은 이미 사방으로 겹겹이 포위된 뒤였지요. 결국 두 사람은 숲 가장자리의 거대한 바위 절벽,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곳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윤대감은 횃불을 든 병사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담화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비웃었습니다. 가엾은 것, 내 아비처럼, 내 어미처럼, 내 놈도 여기서 죽어 썩어갈 운명이었구나. 수십 년 전 마저 못한 일을 오늘 여기서 끝내주마. 절망의 순간, 무진이 담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진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간직해야 한다며 물려주신 낡은 비녀 한 개. 아가씨. 무진은 품속에서 다급하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용의 형상이 희미하게 새겨진 검게 변하고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궁에서 나올 때 귀한 분께 하사받은 것이라 하셨소. 다마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리 없었지만 횃불빛에 비친 그 비녀를 본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난 왕후께서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던 궁녀에게 내린 왕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무진의 어머니가 바로 그 궁녀였던 것입니다. 윤대감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병사들에게 칼을 휘두르라 명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어둠을 찢는 또 다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역적은 내 놈이다. 윤대감 사방에서 횃불이 일어나고 숲을 포위했던 윤대감의 사병들보다 더 많은 어영청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임금의 명을 받고 오랫동안 윤대감의 비리를 남몰래 조사해왔던 강직한 벼슬아치가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진이 내민 비녀는 억울하게 폐위된 왕후의 마지막 유언을 담은 증표가 되었고 담화의 목덜미에 새겨진 매화나기는 충신이었던 김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벼슬아치는 윤대감이 김 가문을 무고하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돌렸으며 왕실의 물건까지 탐하려 했다는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역적의 죄명으로 꽁꽁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담화의 신분은 회복되었고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으로 들어와 예전 가문이 누렸던 부귀 영화를 되찾으라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이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꽃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떠날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담화는 임금의 명을 받든 벼슬아치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가 이 춥고 험한 숲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궁궐의 높은 담장이나 화려한 비단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숲의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소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흉측한 상처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이 사람, 무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갑고 외로운 궁궐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숲과 그 숲을 닮은 무진의 곁에 남기를 택했습니다. 임금님도 그녀의 깊은 뜻을 헤아려더는 강요하지 않고 대신 그 숲과 주변의 너른 땅을 모두 그녀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 담화와 무진은
수억 위에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약방을 열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숲의 약초로 정성껏 돌보아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숲 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매화아시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답니다. 시간이 흘러 그해 유난히도 혹독했던 겨울은 가고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숲을 찾아왔습니다. 다마와 무진이 함께 사는 집 앞마당에는 그녀의 목덜미에 새겨진 상처를 꼭 닮은 하얀 매화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봄, 그 매화나무는 세상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으려는 듯 그 어느 해보다 희고 눈부신 꽃망울을 터뜨려 그 향기가 온 산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